1776년 6월 14일 창덕궁 대조전. 정조가 실록청 관리를 불렀습니다. 오늘 중궁전 왕비의 거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관리가 고개를 숙입니다. 전하, 중궁전 마마께서 몸이 편찮으시다 하옵니다. 무슨 병환인가? 그것은 신이 감히 여쭐 수 없사옵니다. 정조가 눈썹을 찌푸립니다. 무슨 병인지도 말할 수 없단 말인가? 전하, 여인이 달거리라 하옵니다. 관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흐릅니다. 정조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알았다. 물러가거라. 그날의 실록 기록입니다. 6월 14일 왕이 대조전에 나아갔다. 중궁전이 편찮으시다고 아뢰었다. 끝입니다. 무슨 병인지 왜 편찮은지 단 한 글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472년간 모든 것을 기록한 실록. 왕의 기침 횟수까지 적었던 실록. 그런데 왕비의 이 병은 적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이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리를 뭐라고 불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달거리. 한 달에 한 번씩 온다고 해서 달거리였습니다. 월경. 달마다 오는 경험이라는 뜻이죠. 월사. 달마다 겪는 일. 천규. 하늘이 정한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단어들이 실록에 거의 안 나온다는 겁니다. 월경 검색 결과 단 7건. 그것도 대부분 달과 해가 지나간다는 의미의 월경이었습니다. 생리를 뜻하는 월경은 단 2건뿐이었죠. 달거리 검색 결과 0건. 월사 검색 결과 3건. 그것도 왕비의 임신 여부를 확인할 때만 간접적으로 언급됩니다. 472년간 수만 명의 여성이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왕비, 후궁, 상궁, 나인. 그들 모두가 매달 생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답은 유교에 있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에서는 여성의 몸을 어떻게 봤을까요? 소학이라는 유교 경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모든 아이가 배운 책이죠.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서. 남자와 여자는 7살이 되면 같이 앉지 않는다. 내외법을 지켜야 한다.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안일. 여성의 몸은 안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감춰야 할 것,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었죠. 특히 생리는 더 그랬습니다. 동의보감을 보겠습니다. 허준이 1613년에 쓴 의학서적이죠. 부인문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여성 질병을 다룬 부분입니다. 생리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월경은 여자의 정기가 넘쳐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생리에 대해 말하면 안 됐습니다. 남편에게도 가족에게도 심지어 다른 여성에게도 조심스러웠죠. 왜냐하면 생리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1795년 정조 때의 기록을 하나 찾았습니다. 정확히는 실록이 아니라 승정원 일기입니다. 승정원에서 매일 기록한 일지죠. 왕비가 오늘 종묘 제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몸이 부정하다는 이유였다. 몸이 부정하다. 이게 바로 생리를 돌려 말한 표현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여성이 생리 중이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몸으로 조상께 절하면 안 된다고 믿었죠. 둘째, 부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장 담그는 날, 김치 담그는 날에는 절대 금지였습니다. 셋째, 우물물을 기를 수 없었습니다. 물이 더러워진다고 믿었습니다. 넷째, 절에 갈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여겼죠. 양반 여성들은 생리기간 동안 방 밖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조차 말하기 조심스러운 주제였습니다. 하물며 남성사관이 기록하는 실록에 어떻게 적겠습니까? 그렇다면 실록에 정말 아무런 흔적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간접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몇 가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718년 8월 숙종실록입니다. 왕세 자빈 훗날 영조의 어머니 임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의원에서 진찰했다. 월사가 2달째 없다고 하니 임신이 확실하다. 월사가 없다, 생리가 없다, 임신했다. 이렇게 돌려서 표현했습니다. 1800년 2월 정조실록입니다. 왕비가 병환 중이다. 의녀를 불러 진찰하게 했다. 여인의 병이라 자세히 기록할 수 없다. 이 말 뒤에 생리 문제가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1623년 3월 인조실록입니다. 중궁전이 매달 초하루마다 몸이 불편하시다. 의녀를 드렸다. 매달 초하루마다 규칙적으로 생리주기. 이렇게 암시만 할 뿐 절대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남성 사관이 기록을 쓰는데 어떻게 왕비나 후궁의 생리주기를 알았을까요? 답은 의녀에게 있었습니다. 의녀. 여성 의사였습니다. 궁궐에는 항상 의녀가 있었죠. 왕비와 후궁, 궁녀들의 건강을 책임졌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관련 일은 의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의녀는 왕비의 생리주기를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실의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왕자를 낳는 일과 직결되었기 때문이죠. 경국대전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의녀는 왕비와 후궁의 월사를 기록하고 내의원에 보고해야 한다. 기록은 했습니다. 하지만 실록에는 안 실었습니다. 내의원의 비밀 문서로만 남았죠. 그 문서들은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여성들은 어땠을까요? 왕비나 양반 부인이 아닌 평민 여성들 말입니다. 기록이 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남아 있습니다. 1809년 빙어각 이시라는 양반 여성이 규합총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성을 위한 생활 백과사전이었죠. 요리법, 바느질법, 집안관리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생리에 대한 언급이 딱 한 줄 나옵니다. 여인이 달거리 때는 찬물을 피하고 따뜻한 물로 씻어야 한다. 끝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책을 쓴 빙어각 이시도 여성이지만 이 주제를 자세히 쓸 수 없었던 겁니다. 사회적 금기였으니까요. 2010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생활 유물을 분석하는 프로젝트였죠. 그 과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양반 무덤에서 나온 옷가지들. 200년 전 묻힌 무덤이었는데 한복과 함께 천조각들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천조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분석해보니 이것이 바로 생리대였던 겁니다. 무명천을 여러 겹 접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크기는 약 20cm 곱하기 30cm. 피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 여성들이 사용한 생리대의 실물이었습니다. 500년간 기록에는 없었지만 땅속에서 증거가 나온 겁니다. 연구팀은 더 조사했습니다. 전국의 조선시대 무덤 30여 곳을 추가로 발굴했습니다. 그중 7곳에서 비슷한 천조각이 나왔습니다. 어떤 무덤에서는 한지를 여러 겹 접은 것도 나왔습니다. 종이로 만든 생리대였던 겁니다. 박물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실록에는 없지만 유물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 여성들도 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요. 기록은 없었지만 삶은 있었습니다. 실록이 침묵했지만 여성들은 매달 이 일을 겪었고 나름의 방법으로 대처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왕비는? 양반 여성은? 평민 여성은? 계층에 따라 방법이 달랐을까요? 그리고 조선 여성들은 생리통이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실록에는 없지만 민속학과 의학서 그리고 발굴 유물이 알려주는 진실 말입니다. 1757년 3월 창덕궁 대조전.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가 처음으로 생리를 시작했습니다. 나이 15이었죠. 상궁이 급히 의녀를 불렀습니다. 마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옵니다. 의녀가 준비해온 것들을 꺼냈습니다. 첫째, 명주천으로 만든 월경대. 고운 명주를 10겹 정도 접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크기는 손바닥 2개 정도.
둘째, 월경대를 고정할 허리띠. 가늘고 긴 천으로 만든 띠였습니다. 이것을 허리에 두르고 월경대를 고정했죠. 셋째, 갈아입을 속옷. 최소 10벌을 준비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갈아입어야 했으니까요. 넷째, 약재들. 쑥, 익모초, 당귀. 생리통을 완화하는 약초들이었습니다. 왕비의 생리는 이렇게 철저히 관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은여는 왜 이렇게 철저히 챙겼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왕비의 임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조선 왕실의 가장 중요한 일은 왕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비와 후궁의 생리 주기는 극비로 관리되었습니다. 내위원에는 월사기록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왕비와 후궁 각각의 생리 시작일, 끝나는 날, 주기를 기록한 장부였죠. 이 기록을 바탕으로 왕이 언제 왕비나 후궁을 불러야 하는지 계산했습니다. 임신 가능성이 높은 날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조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위원에서 아뢰기를 중궁전의 월사가 끝난 지 7일째 되는 날이 가장 좋다고 하였다. 배란일을 계산한 겁니다. 300년 전 조선의학이 이미 배란 주기를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왕비가 사용한 월경대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절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습니다. 담당 상궁이 직접 가져가서 특별한 장소에서 빨았습니다. 세답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에 있는 세탁 공간이었죠. 일반 빨래와는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물도 특별했습니다. 우물물이 아니라 끓인 물을 식혀서 사용했습니다. 빨래가 끝나면 햇볕에 말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요. 그리고 완전히 마른 후에는 다시 삶아서 소독했습니다. 한 번 사용한 월경대는 최소 3번 이상 세척 과정을 거쳤습니다. 왕비 한 명의 월경대를 관리하는데 상궁 2명이 전담으로 붙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왕실의 체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왕비도 생리통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1784년 7월 기록입니다. 중궁전이 복통을 호소하셨다. 의녀가 진찰한 결과 월사로 인한 것이라 했다. 생리통이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동의보감 부인문에 생리통 치료법이 나옵니다. 월경통에는 당귀작 약산을 쓴다. 또는 익모초를 달여 마신다. 당귀, 작약, 익모초. 이런 약재들로 만든 한약을 먹었습니다. 또한 따뜻한 돌을 배에 얹었습니다. 요즘의 핫팩과 같은 원리였죠. 쑥을 태워서 배 주변 혈자리에 뜸을 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리기간 동안에는 왕이 절대 부르지 않았습니다. 몸을 쉬게 해주는 거죠.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의녀들의 처방전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된 의녀처방집이라는 필사본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비마마 월사시 당귀 3돈, 작약 2돈, 익모초 5돈을 달여 하루 3번 올릴 것. 구체적이죠? 왕비의 생리통도 일반 여성과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양반 여성들을 볼까요? 왕비처럼 명주천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비쌌거든요. 대신 무명천을 사용했습니다. 파주에서 발굴된 그 천조가 기억하시죠? 바로 무명천이었습니다. 양반 여성들은 평소에 무명천을 여러 장 준비해뒀습니다. 가로 20cm, 세로 30cm 정도 크기로 잘라놓고 서너 겹 접어서 사용했죠. 이것을 속옷 안에 대고 허리띠로 고정했습니다. 하루에 34번 정도 갈아야 했습니다. 그럼 사용한 천은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양반집 교수는 직접 빨래를 하지 않았지만 월경대만큼은 본인이 직접 빨았습니다. 또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유모나 몸종만 시켰죠. 빨래하는 장소도 따로 있었습니다. 집 뒤쪽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우물가였습니다. 그리고 말릴 때도 절대 대문 쪽에 널지 않았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 담장 안쪽에만 널었죠. 남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절대 널면 안 됐습니다. 1870년대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 달레 신부가 쓴 한국 천주교회사입니다. 그가 조선 양반집을 방문했을 때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조선의 여인들은 매달 특정 기간이 되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심지어 앞마당에도 나오지 않고 방 안에만 있다. 음식도 방으로 가져다 준다. 생리기간 동안 철저히 격리되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제사 음식을 만지면 안 되고 장 항아리에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우물물을 기르면 안 됐습니다. 심지어 남편과도 같은 방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방을 따로 썼죠. 양반 여성에게 생리는 단순히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격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럼 생리통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비처럼 좋은 약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집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쑥을 달여 마셨습니다. 쑥은 흔했으니까요. 생강차를 끓여 마시기도 했습니다. 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뜨거운 돌을 헝겊에 싸서 배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푹 쉬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죠. 양반집 며느리라도 생리기간만큼은 시어머니가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휴식기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평민 여성을 봐야 합니다. 이들은 어땠을까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평민 여성의 삶은 실록에도 책에도 거의 안 나오니까요. 하지만 20세기 초 민속학자들이 전국을 돌며 노인들에게 들은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1930년대 일본인 민속학자 무라야마 지준이 조선의 풍습을 조사했습니다. 그가 경상도 한 마을에서 만난 80대 할머니의 증언입니다. 옛날에는 그거 있으면 삼배 조각을 썼지. 빨아서 또 쓰고 빨아서 또 쓰고. 무명은 귀했어. 삼배도 귀했지만 그래도 무명보단 나았지. 삼배. 평민 여성들은 삼배 조각을 사용했습니다. 무명보다 질이 떨어지지만 그나마 구할 수 있는 천이었죠. 어떤 여성들은 헌옷을 찢어서 썼습니다. 또 어떤 여성들은 한지, 그러니까 종이를 여러 겹 접어서 썼습니다. 종이는 천보다 구하기 쉬웠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이는 금방 젖었고 피부에 쓸렸습니다. 그래서 한지 위에 풀을 먹여서 조금 더 질기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여성들은 어땠을까요? 충격적이지만 천도 종이도 없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른 풀을 사용했습니다. 부드러운 풀을 말려서 뭉쳐놓고 속옷 안에 넣었죠. 또는 짚을 잘게 썰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위생적이지 않았습니다. 감염의 위험도 높았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가난한 여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평민 여성들은 빨래를 어떻게 했을까요? 개울가에서 빨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빨래와 섞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 몰래 빨았죠. 그리고 집 뒤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말렸습니다. 만약 남자 형제나 아버지가 볼까봐 철저히 숨겼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여성들만 아는 빨래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마을 뒤쪽 개울 대나무 숲 뒤편. 이런 곳이었죠. 그곳에서 여성들끼리 모여 빨래를 했습니다.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 사람은 그 빨래를 하러 왔구나. 평민 여성들은 생리기간에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양반 여성처럼 방에만 있을 수 없었죠. 밭에 나가야 했고 물을 길어야 했고 밥을 해야 했습니다. 생리통이 있어도 참아야 했습니다. 약재를 살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했습니다. 쑥을 뜯어다가 달여 마셨습니다. 쑥은 산과 들에 흔했으니까요. 배가 아프면 뜨거운 돌을 배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견뎠습니다. 1920년대 또 다른 증언이 있습니다. 전라도 한 마을 노인의 기억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농사철에도 그거 생리 때문에 쉴 수가 없었어. 그래도 모내기는 안 했지.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대신 집에서 다른 일을 했어. 생리 중에 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금기가 있었던 겁니다. 물이 더러워진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쉴 수는 없었습니다. 집안일은 계속 해야 했으니까요. 그럼 생리를 시작하는 나이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 여성들은 보통 13세에서 15세에 초경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늦었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으니까요.
초경을 시작하면 어머니가 딸에게 조용히 알려줬습니다. 이제 내가 어른이 되었다. 하지만 절대 남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 초경은 결혼 정년기가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양반집에서는 초경을 시작하면 곧 혼담이 오갔죠. 평민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초경을 축하하거나 공개적으로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철저히 비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경은 어땠을까요? 조선시대 여성들은 보통 45세에서 50세에 폐경을 맞았습니다. 동의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자는 49세가 되면 천계가 끊어진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폐경을 자연스러운 노화로 본 겁니다. 폐경이 되면 여성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었을 겁니다. 매달의 불편함에서 해방되었으니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슬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의 몸에 관한 모든 것은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궁궐에서 초가집까지 조선 여성들의 생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비는 명주천과 전담 상궁이 있었고, 양반 여성은 무명천과 격리된 공간이 있었고, 평민 여성은 삼배 조각과 참을성이 있었습니다. 계층은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모두 침묵해야 했다는 것.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철저히 감춰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침묵은 조선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마지막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2015년 여름 국립민속박물관. 한 연구원이 조선시대 여성 유물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18세기 양반 여성의 무덤에서 나온 상자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나무 상자였죠. 크기는 손바닥만 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 천 조각들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무명천 10장. 모두 같은 크기로 잘라져 있었습니다. 월경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상자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한자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부원급. 말하지 말라. 연구원은 그 순간 전율했다고 합니다. 200년 전 한 여성이 죽으면서까지 이것만은 비밀로 하라고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침묵해야 했을까요? 답은 조선시대의 세계관에 있었습니다. 유교에서는 우주를 음과 양으로 나눴습니다. 양은 밝고 깨끗하고 위에 있는 것. 음은 어둡고 더러우며 아래에 있는 것. 남자는 양, 여자는 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리는 음 중에 음이었습니다. 소학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음열은 부정한 것이니 양기를 해친다. 생리열은 부정한 피, 더러운 피로 여겨졌던 겁니다. 이 믿음은 구체적인 금기로 이어졌습니다. 첫째, 생리 중인 여성은 남편과 잠자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제사에 절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1730년 영조 때의 기록입니다. 사대부가의 며느리가 시아버지 제사날 월사 중이었다. 사흘 전부터 별채에 격리되었다. 생리 중이면 제사 3일 전부터 아예 집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셋째, 음식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월사 중인 여인이 장 항아리를 보면 장이 쉰다. 이런 속설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1895년 조선을 방문한 미국인 여성 여행가 비숍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집 며느리는 매달 특정 기간이 되면 표정이 어두워진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생리는 자연스러운 신체 현상이었지만 조선 여성들은 그것을 죄처럼 느꼈던 겁니다. 이 침묵은 때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1680년 숙종 때의 기록입니다. 한 후궁이 임신 중 갑자기 출혈을 했습니다. 유산의 징조였습니다. 하지만 후궁은 이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피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였기 때문입니다. 3일 후 상태가 악화되어서야 의녀가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후궁은 유산했고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궁 아무개가 병으로 승하했다.
침묵이 한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여성이 침묵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이 지식을 전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된 18세기 필사본 부인비법을 보겠습니다. 달거리가 고르지 않을 때는 익모초를 달여 마신다. 배가 아플 때는 쑥을 태워 아랫배 혈자리에 뜸을 뜬다. 피가 너무 많이 나올 때는 연근을 갈아 마신다. 구체적입니다. 실용적입니다. 이런 지식은 어머니에서 딸로,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완전히 잊혀지지도 않았던 겁니다. 궁중상궁들 사이에 구전도 있었습니다. 너 혹시 배가 아프지? 이리 와봐라. 이 차를 마셔. 이 천을 이렇게 접어서 쓰면 편하단다. 절대 찬물로 씻지 마라. 나중에 병 생긴다. 이런 지식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록은 없었지만 전승은 있었던 겁니다. 20세기 들어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 잡지 신여자에 실린 나혜석의 글입니다. 여성의 월경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사람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그런 천박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가? 나혜석은 파렴치한 여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진짜 변화는 1960년에서 70년대에 왔습니다. 현대식 생리대가 보급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1980년대까지도 시골에서는 천조각을 사용하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1985년 경상북도 산간 마을 60대 할머니의 증언입니다. 생리대? 그거 비싸. 나는 아직도 헌천 쓴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도 조선시대의 관념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2020년 서울대 여성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침묵의 저항 조선 여성의 신체 지식 전승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침묵했지만 동시에 그 침묵 속에서 자신들만의 지식 체계를 만들었다. 남성 중심의 공식 기록에서 배제되었지만 여성들끼리의 비공식 네트워크로 지식을 보존했다. 실록에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말에는 있었습니다. 의서에는 없었지만 상궁의 가르침에는 있었습니다. 공식 역사에는 없었지만 여성들의 기억에는 있었습니다. 침묵은 억압이었지만 동시에 생존 전략이기도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에서 발굴된 그 상자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원급. 말하지 말라. 200년 전 한 여성이 남긴 이 메시지. 처음에는 슬픈 메시지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의 월경대를 무덤까지 가져갔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태우지도 않았습니다. 곁에 두고 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이것은 내 삶의 일부였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다만 세상이 말하지 못하게 했을 뿐. 오늘 우리는 실록이 침묵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선 여성의 생리. 왕비부터 평민까지 모두가 겪었지만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던 일. 명주천에서 마른 풀까지 계층마다 달랐던 대처법. 부정함이라는 낙인 금기 격리.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도 이어진 지식의 전승. 실록은 쓰지 않았지만 여성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상궁이 나인에게 전했습니다. 500년간의 침묵. 하지만 그 침묵 속에도 삶은 있었고 지혜는 있었고 연대는 있었습니다. 역사는 기록된 것만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도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500년간의 투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숨겨진 역사를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